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지난 9월 이후 석 달 연속 인하한 건데요. 연준은 금리 인하 배경을 두고 최근 몇 달간 고용 측면의 하방 리스크가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이 가장 주목했던 앞으로의 금리를 전망하는 점도표에서는 내년에 추가 금리 인하가 한 번에 그칠 것으로 예고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요. 연준의 금리 인하가 환율과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15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시행된 지 2달가량 지났습니다. 매매와 전세 거래가 급감했지만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는 여전히 신고가가 잇따르고 있다는데요. 정부가 이달 내놓을 예정인 공급 대책의 실효성 여부가 집값 흐름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죠. 정부가 어떤 공급 대책을 내놓을지 과연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이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내 증시는 이를 온전히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결국 하락 마감했죠. 결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미국 금리 인하 예상대로 이루어졌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투자자들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변수는 오늘이 주가지수, 개별 주식에 대한 선물 옵션 4가지 파생 상품 만기일이 겹치는 그 유명한 내만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중에도 변동성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9% 하락을 해서요. 4110.62에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상승 마감 하나 했는데 막판에 또 하락 전환하더라고요. 거의 보합 수준이었습니다. 0.04% 하락한 934.64를 기록했습니다. 수급을 보면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 우위를 보였는데 기관이 주식을 내다 팔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간밤 미장의 훈풍을 이어받아서 장 초반에는 사실 금리 인하 호재를 확실히 발판으로 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그 힘을 오래 쓰지 못했어요. 오전장에서 상승폭을 줄여가더니 장중에 결국 하락 전환을 했는데 하락 전환도 하락 전환인데 덩치가 큰 종목들이 오늘 좀 떨어졌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시총 1, 2위 두 종목이 사실 나란히 약세로 돌아서니까 지수가 버티질 못하더라고요. 특히 오늘 SK하이닉스는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오늘 지정이 됐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3%대 약세를 보이면서 네. 결국 지수 전체가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코스피는 사흘 연속 조정을 받긴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정폭이 전반적으로 크진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4,100선을 지켜내고 있다는 건 그나마 다행이고요. 네. 오늘 환율도 좀 주시해서 봤는데 오전장에서는 확실히 금리 인하를 반영해서 떨어졌어요. 근데 또 이게 스물스물 상승 전환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주간 거래에서는 2.6원이 오른 1,473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 미국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를 열었고요.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네, 올해 세 번째고요. 3연속 금리 인하였습니다. 미국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 뒤에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0.25%포인트 인하를 한 것이고요. 전원일치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12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 중에 9명이 찬성을 했고 3명이 이제 이견,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나라와의 금리 차는 이제 금리 상단 기준으로 했었을 때 1.25%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게 전원 일치 의견은 물론 아니었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시장의 예상대로였습니다. 25bp 인하. 이제 관건은 내년도 금리 방향을 이제 어떻게 내다봤을지가 여기에 달려 있었는데 일단 연준은 장기간 금리를
현 상태를 유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예. 점도표도 새로 나왔는데 내년 말 봤었을 때 기준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을 3.4%로 제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리 수준 3.5에서 3.75% 지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면 내년에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 거죠. 파월 의장은 네. 또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기준금리에 대해서 중립금리로 추정되는 범위 안에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제 중립금리라는 거는 너무 높지도 낮지 않은 수준의 금리, 경제를 너무 뜨겁게도 또 혹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도 않는 이런 수준의 금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의 금리는 오랫동안 경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금리다. 라는 이제 정의를 내렸거든요. 네. 결국 이 발언은 내년에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의 그 의견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네. 이제 시장에서 촉각을 세운 것은 연준을 비롯해서 파월 의장이 내년도 통화 정책에 대해서 매파적인 입장을 드러내지 않을까라는 네. 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를 파월 의장이 여러 번 했었고 사실 이번에도 했어요. 관세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자극받을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또 했는데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혹시 내년에 금리를 아예 동결하거나 인상까지도 고개를 드는 것 아니야? 이제 이런 신호를 줄 수 있는 것 아니야라는 관측이었는데 사실 네. 통화정책 결정문이 공개됐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시장의 해석은 매파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수의 흐름을 봐도 거의 보합 수준에서 조정에 가까운 보합세를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FOMC 의원 중 누구도 다음에 금리 인상이 올 것이란 전망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에 대해서는 일단 일축을 한 발언인 거죠. 시장에서는 이 발언을 바로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한 네, 거예요. 네. 통화 완화 신호 발언으로 해석을 해서 이때부터 증시는 또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네. 흐름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의 신호도 동결의 신호도 모두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비둘기 행보에 매파의 날개짓을 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연준은 또 이번 회의를 통해서 시장에 유동성 공급하겠다 이런 또 계획을 내놓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은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이제 58조 원에 달하는 단기채 매입 프로그램을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12일부터 만기 4주에서 1년짜리 재무부 단기채 매입을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이건 이제 연준이 이런 단기 채권을 매입을 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푼다라는 뜻이죠. 아시겠지만 연준이 이제 12월 1일부로 이달부로 대차 대조표 축소 즉 양적 긴축을 끝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몇 주 만에 다시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하게 되는 거죠. 이번 결정은 시장의 유동성이 그동안 빠르게 줄어들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급등한 데 따른 조치로 해석이 됩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이 이런 단기채 매입을 재개할 것으로 예상은 하긴 했는데 속도나 규모가 예상보다 공격적이다, 빠르다라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증시에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보다는 오히려 네. 이런 연준의 단기채 매입을 통한 연준의 유동성 공급 소식을 더 크게 받아들이는 이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지난해 일자리 증가율이 0에 가까운 수준으로 떨어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국가 데이터처의 일자리 행정 통계 결과를 보면요. 증가율이 그렇다는 거죠. 증가율입니다. 증가가 전혀 안 예. 됐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네. 증가율입니다. 율. 네, 네. 그 지난해 연간 일자리가 2,671만 개로 집계가 됐는데 네. 그게 1년 사이 6만 개 정도 증가를 한 거예요. 정확히 얘기하면 6만 개 증가하는데 그친 겁니다. 네. 증가율로는 0.2%에 불과한 겁니다. 이게 네. 증가폭, 증가율 모두 201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겁니다. 네. 일자리 증가폭의 감소 추세가 가팔라요. 2020년에는 71만 개 증가했고요. 2021년에 85만 개, 네. 2022년에 87만 개 이런 식으로 80만 개 안팎으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런 증가폭을 유지했는데 네. 2023년에 20만 개로 이 증가폭이 급감을 했고 작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6만 개 정도 정말 많이 증가는- 빠진 네, 거네요. 살살 제자리 걸음을 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주요 요인은 건설업.
네. 수년간 이어진 건설 경기 침체 영향으로 건설업에서만 6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영향. 네. 그리고 건설업 외에도 물론 금융보험, 뭐 운수창고 이런 분야에서도 감소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대신 이제 보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가 13만 개 늘긴 했어요. 네. 이건 이제 국가 주도의 돌봄 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된 영향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기업 규모별로 보면요. 이제 최소한 일자리로 분류되는 게 대기업 일자리인데 443만 개, 1년 전보다 8만 개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감소폭이 2배로 커진 겁니다. 네. 중소기업 일자리는 1644만 개, 만 개가 줄었는데 중소기업 일자리가 감소한 건 관련 통계 작성 후 처음이었습니다. 처음이죠. 예. 또 근로 유형별로 보면요. 임금 근로 일자리가 2175만 개로 집계가 됐는데 전년보다 2만 개 감소를 했습니다. 통계 작성 이래 첫 감소. 반면에 이제 자영업자 위주의 비임금 근로 일자리는 496만 개로 8만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서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자, 오늘 새벽 미국 연준에서 예상대로 금리를 인하했죠. 연준의 금리 인하가 갖는 의미 살펴보고요. 앞으로의 금리 향방이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전망해 보겠습니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시장의 예상대로 이제 금리를 인하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들여다보면 좀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죠, 상무님? 네. 네. 사실 이번에 제일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더라도 그 내부적으로 몇 명이 반대를 할 거냐라는 거였는데 네. 이제 예상했던 대로 이제 네. 3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게 연준은 사실은 이렇게 2명, 3명의 반대가 나오는 게 거의 굉장히 드물죠. 이례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3명은 90년대 이후에 거의 3명 이상 반대하는 경우가 한 9번, 10번밖에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이 3명 이상은 진짜 거의 없는 경우고 네. 3명도 꽤 많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번에 금리를 인하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제 그 다음은 정말 알 수 없어졌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원래 연준 전체 그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인 거죠? 이렇게 금통위에서. 12명입니다. FOMC에서 12명이요. 12명. 12명 중에서 그러면 다 12명이 다 투표를 한 거고 네. 그중에서 말씀하신 대로 3명이 이제 다른 의견을 냈다는 말씀이신 네네. 거죠. 네. 그래요. 그 점도표 얘기를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그 점도표 얘기를 좀 해봐 주실까요? 네. 네. 점도표라는 거는 이제 연준에서 이제 의원들이 한 18명, 19명 정도 되는 분들이 네. 예. 이제 뭐 성장률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네. 너는 내년에 얼마 될 것 같아? 얼마가 되어야 좋을 것 같아?라고 네. 해서 찍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냥 찍기입니다. 찍기. 연준 위원들의 이제 찍기.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대로 아무거나 찍는 나가 아니라 본인들의 이제 생각을 반영해서 네. 그 점 어느 위치에다가 이제 표시를 한다는 뜻인 네.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 점도표를 보고 앞으로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이 네. 뭐 금리 정책을 어떻게 할 거다 네. 또는 금리에 대한 예상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는데 네. 이번에 점도표는 정말 좀 재밌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재밌다고 말씀하시는 이제 거예요? 뭐 언론상에서는 이제 내년 그다음에 내후년까지 이제 연준이 한 번 정도 금리를 인하를 한다라고 네.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 점도표를 보면은 네. 이렇게 퍼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래서부터 0부터 위가 6까지 이렇게 레이스 있는데 지금 2점 얼마예요? 2.75부터인가요? 네. 2.5부터 한 4점까지 4%까지 쫙 있습니다. 분포도가 벌어져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오히려 내년 말에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한 3명이 계셨고 아, 그래요. 동결을 예상을 하시는 분도 4명. 네. 오히려 그 한 번 인하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4명. 네. 2번 인하를 얘기를 하시는 분도 4명. 이렇게 아. 너무 퍼져 있으니까 예. 사실 이게 내년에 연준이 금리 한 번 인하할 거야
있다라고 볼 수가 사실상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그 금리 정책 향방을 정하는 되게 중요한 책무를 가진 사람들도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다고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거잖아요. 네, 그래요. 일단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를 한 배경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한 거죠? 고용 때문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예를 들었냐면 지금 최근에 6개월 동안 미국의 신규 일자리가 그러니까 월간 기준으로 해서 한 4만 건에서 5만 건 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라는 게 이게 연간으로 한 번씩 소위 말하는 수정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월간 경제 지표들은 이제 한 15만 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제 표본을 가지고 추정을 하는 거고 네, 한 1년이 지나서 전체 거의 전수 조사를 해서 한 번 더 이제 그 고용 숫자를 이렇게 바꾸게 되는데 네. 그 1년 동안 사실은 이제 없어진 기업들도 있고 새로 늘어난 기업들도 있고 하니까 네. 사실 월간으로 4만 5만 늘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한 1년 지나 보면은 그게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은 네. 그런 수정한 거를 감안을 하면 오히려 최근에 미국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고용이 주니까 물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대신에 미국의 고용을 더 살펴야 되기 때문에 아마도 금리를 인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어쨌든 내년도에 그 금리 인하 여부와 수준을 지금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이번에 FOMC 위원 간의 견해차가 이제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 더 지금 이제 앞으로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더 시장이 예측하기에 좀 어려워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파월 의장이 임기가 내년 5월이라면서요. 네네. 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내정자가 어느 정도 네. 윤곽이 드러나 있는 상태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새로 임명한 의장은 아무래도 친 트럼프 행정부 쪽으로 갈 거고 또 같이 보조를 맞출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새로운 의장은 금리 인하를 더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높죠. 않을까요? 네, 네. 엄청나게 높습니다. 네. 그 이제 케빈 헤셋이라는 그 미국의 백악관 그 경제자문위원장은 네.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저희 이제 경제학계에서는 네. 공급주의자세요. 공급주의자. 이게 무슨 네. 말이냐면 물가가 높으면 투자나 고용을 확 늘려가지고 네. 그러니까 수요보다 공급을 확 늘려서 물가를 잡자라는 어떤 뜻이세요. 공급을 늘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물건을 생산하는 아, 네.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면 네. 물건값이 떨어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를 네. 수요보다 공급이 셀 때 이제 물건값이 올라간다 이렇게들 네, 다들 네. 이해를 하시는데 네. 이거를 금리를 올려서 수요를 잡는 게 아니라 공급을 확 늘리면 네. 물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서플라이 사이드 공급 중시 경제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면 금리를 내려야 된다. 내려야. 금리를 내려서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그래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야 네. 미국의 물가가 떨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이분이 되고 또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이분이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네. 일단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의장만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의원들도 좀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 않나요? 네. 근데 이 연준 위원들이 네. 하원에 이제 그 통과를 좀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네. 사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바뀌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다 이렇게 좀 각자마다 스케줄이 있어서 네. 이게 한 번에 다 바뀌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연준 의장이라고 해도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약간 지금 트리키한 소위 말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국의 연준은 네. 그러니까 이제 80년대 그러니까 폴 볼커라는 연준 의장이 나온 이후로는 네, 네. 이 정책의 어떤 일관성 그리고 시장에 명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서 웬만해서는 의장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합의 구조로 이제 금리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반대가 나와봐야 한 명, 두 명.
뭐 이게 이제 일반적인 건데 네. 이제 지금처럼 의견이 너무 갈려 있고 네.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이제 금리 인하의 어떤 사명을 받아서 금리를 막 내리려고 하면은 네. 안에 있는 위원들과의 또 의견 차를 좁혀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겠냐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연준도 보면은 이 12명 그 미국의 금리를 결정하는 12명 중에 7명이 이제 그 연준 이사들이고 그다음 5명은 이제 그러니까 지역은행 총재들인데요. 네. 지역은행 총재들은 사실은 이제 그 지역에서의 어떤 경제의 흐름, 특히 최근 들어서 이 미국의 고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고통받는 것 때문에 네. 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괴리를 과연 줄일 수 있을 거냐, 의장이 바뀐다고 해서 과연 줄일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앞으로 내년 하반기부터는 좀 펼쳐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어쨌거나 일단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가 결정되고 파월 의장의 코멘트가 있은 후에 미국 증시가 이제 화답을 했고요. 근데 우리는 또 증시가 오늘 초반에 좀 상승세인 것 같다가 이제 마지막엔 하락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증시에는 이번 금리 인하가 긍정적일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아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금리를 내린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미국이 금리를 빨리 내리고 많이 내릴 때마다 네. 늘 경기 침체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언제 주식시장이 좋아지냐면 금리를 덜 내릴 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덜 그러니까 내린다는 게요? 이제 경기가 더 안 나빠지니까 네. 천천히 내리거나 네. 좀 두고 봐서 네. 경기가 더 나빠질지 않을지 모르겠으니까 천천히 내릴 때 또는 금리 인하의 어떤 막판 후반에 네. 주식시장은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럼 지금은 그런 때는 아닌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천천히 내리는 건가요, 지금? 그렇죠.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 3배 연속 내리긴 예. 했습니다만 이제는 이제 천천히 가자라는 거잖아요. 아, 내년까지 지금 예. 많아야 한 번인 것처럼 지금 만약에 예. 된다라면 천천히 가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저는 미국 경제를 크게 나쁘게 보진 않는구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주식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또 좀 특징적인 것은 네. 그 단기 채권을 또 사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미국이 단기 금리는 좀 더 국채를 사주면서 안정을 시키고 네. 장기 금리는 네. 놔두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장단기 금리 차이를 지금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장단기 금리가 확대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대출을 많이 늘립니다. 네. 당연히 은행 입장에서는 그 예금 금리보다 네. 장기 금리인 대출 금리가 높을 때 그 대출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내년에 미국 경기는 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그 공급 위주의 그 정책, 케빈 해스의 정책이 지금 미국 전체 경제를 고려해 볼 때는 그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황무님께서는요?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맞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급을 늘린다라는 거는 그만큼 뭐 물건값이 비쌀 때는 그게 맞는 건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미국의 물가가 한 33%는 공산품 물가지만 미국의 3분의 2는 서비스 물가거든요. 네. 근데 서비스 물가가 뭐냐면 그냥 인건비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그 이민자를 많이 쫓아내면서 네, 인건비 부담이 커졌죠.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공급만 늘려서 금리만 내려서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면은 공산품 물가만 생각하면 안 예, 된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저는 미국이 과연 지금의 물가와 지금의 성장률로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할까 네.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네. 계속 이런 식으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자산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하거나 네. 아니면 원자재 가격, 그러니까 인플레에 대한 자극이 네.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오늘도 그렇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다가 또 1,500원 넘는 게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일단 금리 인하가 되는 거는 환율에는 좀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금리의 장기적인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 방향성. 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이제 거의 기준금리 인하를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걸로 좀 우리, 보여지고. 네. 예. 근데 이제 미국은 뭐 이날은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뭐 천천히 할 거다. 네. 봐서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금리 차이가 분명히 줄어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네. 분명히 환율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겼지만 네. 네. 이게 이제 빠르게 지속적으로 되기보다는 어떻게 될지 모르고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아마도 뭐 장기적으로는 내년에 저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는 있긴 하지만 이게 전환되는 속도, 전환되는 과정에 시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더 걸릴 것 같다. 이렇게 그래도 환율이 더 오를 만한 거는 조금 좀 네, 진정시키는 맞습니다. 효과는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그 최근 그 유진에서 발표한 건가요? 아니면은 그 리포트를 보니까 그 미국 금리를 인하해도 국내 금리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상무님 네. 그 증권사에서 지금 네, 보고서가 네. 나온 거잖아요.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미 시장에서 높아 있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어. 팩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지난 9월 18일부터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3번 내렸잖아요. 네. 3번 내렸는 동안에 미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하나도 안 내려갔습니다. 오히려 조금 올랐고요. 네. 그 사이에 저희 한국의 10년짜리 국채 금리는 60bp, 0.6% 포인트 이상 올랐고 예. 일본도 한 35bp 정도 금리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금리를 내리는데 왜 장기 금리는 올라가나?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의외로 또 장기적인 인플레 기대를 높일 거야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 좀 하고 있는 것 네,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재정 정책 때문에 네. 국채 발행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아마도 국채 발행량이 너무 늘어나면은 채권 가격이 떨어질 네. 거야라는 거를 반영하는 미래율이 흐름이 높아진다고요. 네,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게요. 국내 금리 상승 국면에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네. 어떤 논구에서 그런 거죠? 네. 원래 금리를 내리면은 네. 사실 이제 부채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부채 구조가 좀 취약한 중소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더 수혜를 받게 됩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지금은 금리를 내려도 뭐 장기 금리는 떨어질 생각이 없고 잘 떨어지지도 않고 네. 이렇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해도 이 중소기업이나 재무 구조가 취약한 산업이나 업체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수 있겠다. 의외로 네. 금리는 내리지만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금리가 오히려 올라갈 때 오히려 금리가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자금에 있어서 여력이 있고 그런 좀 뭐 꼭 대형주라고 하기보다는 그 아무래도 좀 우량한 네.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좋을 거고 네. 그런 기업들이 뭐 중소형주보다는 좀 더 대형주에 좀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에서 네, 좀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그랬었나요, 패턴이? 네. 아, 그렇군요. 그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큰 변동성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연말 산타 랠리는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건가요, 성우님? 저는 기대는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산타랠리가 사실은 미국에서 또 네. 외국에서 유래된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이제 11월 추수감사절부터 이제 연말까지가 워낙 대목이다 보니까 네, 세일도 많이 하고 네. 많이 사고 막 그래서 네. 기업들의 실적도 되게 좋고 그러니까 이제 또 산타랠리라는 얘기들이 좀 많은데 네. 뭐 저희도 사실은 이제 12월 달 연말에 주식시장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네, 70% 가까이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여기서 산타랠리를 너무 기대를 하는 것도 약간은 좀 욕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산타랠리는 그러니까 12월 달에는 대부분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를 좀 반영을 하는 측면들이 좀 있어서 네. 좋기는 보지만 저희가 10월 달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주가가 코스피가 한 달 동안에 막 20%씩 이렇게 오르고 나면은 네. 한 2달 정도는 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월, 네. 12월까지는 소위 말하는 10월에 주가가 급등을 했었던 숙취가 약간은 좀 남아 있어서 아마도 올라가되 가파른 랠리, 뭐 산타 랠리라기 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네. 완만하게
지난 10월 달에 고점을 좀 쫓아가는 회복하는 그 정도의 흐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좀 어떨까요? 저는 내년에 의외로 다크호스가 코스닥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물론 정부의 정책 기대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뭐 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공급 부족 얘기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근데 공급이 부족하니까 내년에 뭐 반도체,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그렇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있는 코스닥 시장이 조금 더 이전보다는 활기를 띨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내년에 코스피 5천 시대를 기대하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내년에 우리 증시는 어떻게 지금 전망하고 계십니까? 연말 내년 전망을 아직 회사 차원에서는 내지는 않으신 거죠? 벌써 나왔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증권사들이 네. 이제 10월 말 11월 동안에 이제 네. 연간 전망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했고요. 네. 수정 전망 이런 거 없이 그냥 그때 걸 계속 가져가나요? 내년까지 어떤가요? 그러니까 보통 한 분기 지나면 또 조금 바꾸고 네네. 또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5월 달에 또 한 번씩 바꾸고 네.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는데 뭐 대부분 내년을 굉장히 좋게들 보시는데요. 저도 그렇게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올해보다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힘들다는 게 뭐 주가가 못 오르고 빠지고 이런 게 아니라 달마다의 어떤 변동성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게 참 힘든 거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98년, 99년이랑 지금을 되게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때도 이제 AI, 그때는 인터넷 뭐 이렇게 해서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데 98년에 저희가 IMF 외환위기에 위에 코스피가 엄청 올랐는데 99년에 주가가 87% 올랐거든요. 네. 근데 그 한 해 동안 20%가 넘는 큰 조정이 두 번이나 있었고 네. 10%가 넘는 조정을 또 두 번 겪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오르는데 오르는 것만큼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심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내년에 주가가 오르기는 많이 오를 텐데 아마도 변동성도 함께 올라가면서 수익을 내기가 그렇게 또 만만치는 않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삭과 고를 따라서 움직이는 이 변동성에 잘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갖고 가는 게 내년에 아주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올해 그 이제 반도체 말씀도 하셨습니다만은 이제 대장주가 뭐 이끌어 간다든가 사실 몇몇 그 수요 업종이 딱 이렇게 정해지면서 웃는 분들도 많지만 코스피에서 한 반 정도는 갖고 계신 분들이 손해를 봤다 이런 것도 네, 데이터를 본 적이 있거든요. 내 거만 안 올라 이런 분들. 네, 맞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게 좀 차별화된 좀 소외된 가장 큰 이유가 지금 너무 수출만 좋기 때문인 것 같고요. 네. 수출도 반도체하고 뭐 조선 일부 산업들만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내수 산업 또는 내수 소비나 투자와 관련된 산업들에서 전반적인 효과가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사실은 확실한 것만 해야죠. 가장 확실한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것들은 분명히 꼭 가지고 계시는 게 맞고 반도체 같은 거는 흔들리더라도 꼭 참고 꼭 가지고 계시는 게 좀 필요한 거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아마도 내년에는 그래도 올해보다는 이런 그 양극화가 조금 진정이 좀 될 것 같아서 그동안 좀 많이 소외되었던 업종들에서도 약간은 좀 빛이 들어오니까 네. 너무 쏠리지 않는 선에서 내년도 투자 계획들을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한 주간 집값 동향 살펴보고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부동산 관련 소식들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한 주간 아파트 시장 동향부터 좀 살펴보고 부동산 이슈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파트 시장 상승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12월 2주차입니다. 12월 2주차 한국 부동산원 주간 동향을 제가 알려드릴 텐데요. 지난주도 그냥 보합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이제 상승률이 좀 정체 구간에 들어갔는데 지난주가 0.17%고요. 네. 이번 주가 0.18%.
0.01%포인트 상승폭이 확대가 살짝. 됐는데 네. 이걸 가지고 또 뭐 반등을 했다. 상승폭이 확대가 됐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흐름을 보게 되면 0.17, 0.2, 0.18, 0.17, 0.18. 그러니까 요 정도 수준에서 이제 거의 이제 지지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11호 규제 대책의 효과가 요 정도 선에서 이제 안정이라면 안정이고 상승률 안정이 여기서 멈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서초구 강남구도 뭐 그냥 다 비슷비슷합니다. 송파구도 0.33에서 0.34, 성동구는 0.26에서 0.27이니까 생각보다 상승률 하락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0.05까지는 내려갈 줄 알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내려가지 않았다는 점이 좀 살짝 아쉽기도 하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0.06에서 0.04%로 내려오긴 했는데 네. 송도가 있는 연수구가 0.08%, 중구가 0.07%, 서구는 0.04. 전반적으로 뭐 소폭이나마 안정적인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경기도는 여전히 편차가 굉장히 큽니다. 평택시가 마이너스 0.22% 하락폭이 굉장히 크고요. 일산 서구도 마이너스 0.14%인데 용인 수지 0.44, 네. 과천 0.45 여전히 경부축 라인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이제 부산인데 부산도 이제 0.04에서 0.03 살짝 상승폭이 축소가 되긴 했는데 부산에서 우리가 선호 단지라고 하는 해운대 네. 해운대가 0.18% 그래요. 상승률이 꽤 높고요. 네. 또 나머지 지역들도 동래구도 0.11%고 수영구도 0.17% 정도 나왔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인기 아파트 소위 말해서 상위 20% 5분위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 안에서도 또 다른 양극화가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15 대책이 발표된 지 지금 거의 2달 그렇죠. 거의 두 달이죠. 네네. 지났나? 아니요. 15니까 안 돼. 두 달은 안 되는데 안 다 됐죠. 이제 네.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네네. 그동안에 이제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줄었다면서요. 네네. 일단, 그런데 음. 또 가격은 안 떨어지고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가격은 생각보다는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상승률을 제가 소개해드렸잖아요. 매매 가격 지수 변동률이 상승률인데 서울이 제가 0.18%라고 말씀드린 건 서울 집값이 평균입니다만 네. 0.18%로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률이 안정이라는 거지 네. 집값은 여전히 조금씩 자동차 속도로 따지면 150km 달리다가 지금 60km로 달리고는 있는 거니까 네. 달리고는 있는 거고 상승은 소폭이나마 하고 있는데 네. 우리의 바람은 거래량은 뒷받침이 되고 가격이 조금 더 내려와주면 네. 개인적으로 좀 바라는 바람인데 네. 반대잖아요. 그래서 거래량은 크게 줄었는데 일단 뭐 9월, 10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8,600건, 8,400건 정도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000건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거래가 좀 줄었다. 네. 5,000건에서 10,000건으로 올라갈수록 거래가 좀 활발한 거고요. 네. 10,000건이 가까이 가거나 넘어가게 되면 난리가 났다라는 건데 8,000건이면 굉장히 거래량이 많습니다. 9월, 10월 거래량이 많았고요. 11월을 보게 되면 아직 통계가 다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30일 신고 기간이 있기 때문에 12월 30일까지는 기다려줘야 되지만 지금 한 2,600건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 한 20일 남았죠? 3,500. 그렇죠. 3,500 정도로 예. 예상이 됩니다. 많으면 4,000이고요. 3,500에서 4,000 정도면 네. 뭐 거래량이 폭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8,000건대에서 4,000건대로 내려왔으면 반토막 정도는 났는데 네. 거래량이 줄어들면 사실은 좋은 건 아니잖아요. 거래량이 늘어나야 세금도 좀 내고 이삿짐 업체들도 먹고 살고 가전제품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이렇게 경제가 좀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네네. 그런 면에서 지금 네. 거래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었는데 가격은 생각보다 하락 거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네. 이게 정책이 좀 아쉽다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세 시장 불안하다는 얘기 여러 번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전세 시장 이번 한 주간은 어땠습니까? 전세 지표를 보게 되면 뭐 전세 가격이 수도권 지역은 0.11에서 0.13%로 주간 상승률은 올라갔고요. 서울도 0.14에서 0.15인데 자 이렇게 보지 말고 일단 다른 세 가지 지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세를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 수급 지수. 네. 이제 KB 부동산의 통계를 제가 좀 가지고 왔는데요. 수급 지수가 뭐냐면 사람들이
나 전세가 좀 매물이 없는 것 같아. 불안해라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100을 기준으로 100보다 올라갈수록 공급 부족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11월 기준에서 보게 되면 서울 전세 수급 지수가 158.5. 그걸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겠네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전세가 부족하다고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급 부족 비중이 이제 63.2%가 부족하다고 지금 대답을 한 거고요. 충분하다는 분들이 4.8%. 이 정도면 적절해 32%니까 나는 너무 부족해 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는 좀 전세 수급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지표는 가격 지수입니다. 전세 가격이 이제 얼마나 올라가느냐인데 이것도 서울이 11월 통계를 보게 되면 94.97로 10월보다 0.5% 포인트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전세 가격 지수도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올해 1월이 92였으니까 지금이 94.97 거의 95니까 네. 거의 올해 1년 동안 한 3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있다. 큰 폭은 아니지만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는 거고요. 네. 세 번째 지표를 보게 되면 이제 전세 매물입니다. 네. 매물이 매물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세 매물은 10월 14일이 23,779가구로 나왔고요. 네. 12월 10일 기준으로 25,000개 정도 나왔으니까 매물이 살짝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당연히죠. 왜 늘어났지? 뭐 일각에서는 야 매물이 늘어났으니까 앞서서 말한 전세 수급 지수는 그냥 허상이야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을 보게 되면 롯데타워 있잖아요. 잠실에. 네. 롯데타워 옆에 가면 열심히 마무리 공사 중인 아파트가 있죠.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잠레야. 잠레야 진주 라고 아파트 하더라고요. 재건축했는데 이게 네. 2,678세대가 됩니다. 그 바로 옆에 잠실 르엘이라는 아파트가 있죠. 네. 1,865세대. 청담 르엘 1,261세대. 그러니까 합하면 이게 몇 세대인가요? 한 5,000세대 정도 되죠. 르레일이면 롯데에서 지은 건가요? 롯데의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네. 그러니까 5,000세대 정도가 지금 입주하고 있습니다. 입주 전세 세입자도 구하고 있고 네. 입주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 중에 3분의 1 물량만 나와도 한 2,000세대 정도의 전세 물량이 그러네요. 풀렸으니까 이 입주 물량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전세 매물이 늘어난 건데 이게 이런 물량이 앞으로도 2026년에도 계속 나와주면 참말로 좋겠는데 참말로 참 좋겠는데 참 하시려다가 좋겠는데 참을 더 강조해가지고 참말로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입주 물량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일시적으로 지금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고요. 2026년의 입주 물량은 올해 한 반토막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올해 2025년에도 입주 물량이 많은 것 같지도 않았는데 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역설적으로 최근 5년 동안 올해 2025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네. 이 얘기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제 서울 부동산 대책이 없다라는 표현을 대통령께서 네. 했습니다. 근데 언뜻 듣기에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하나는 이게 뭔가 새로운 이제 대책, 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하나의 신호탄이 되는 거 아닌가? 그냥 그런 언급이 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대통령께서 그냥 생각 없이 이런 말씀을 하실 리는 없고 예. 하나하나를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저는 뭘 따져보냐면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 발언을 했느냐가 중요한데 충청 그렇죠. 세종 가서 충청 남도민을 만난 자리에서 얘기를 합니다. 집값 때문에 욕을 많이 먹어서 대책이 없다. 대책이 없다는 얘기가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서울은 수요 과잉, 공급 부족 지역이다. 네.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이제 꼬집은 겁니다. 충남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결국에는 지역에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들어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 5극 3특이잖아요. 네. 지방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1극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수도권 1극만 수요가 몰리고 나머지는 그렇지 않으니 이 수요를 분산하겠다라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네. 방향성은 옳다. 네. 두 가지잖아요. 수요 과잉 공급 부족이면 공급을 왕창 늘려주거나 수요를 분산하면 되는데 공급은 빠르게 늘어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 빈 땅도 없고 결국에는 서울 집중화 현상을 해결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서 양질의 일자리가 어떻게 가고 얼마가 투자가 들어갈지가 이제 핵심 포인트고 방향성은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시장은 당장 이제 12월로 예고돼 있는 그 공급 대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공급 대책이 나와주길 많은 분들이 바랄 텐데 현재 얘기되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고민이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을 뛰어넘는 뭔가 좀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공급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은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서울에 빈 땅이 어디 있지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지금 나올 수 있는 대책을 제가 뭐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에는 유유부지 태릉 CC, 네. 마포 서부 면허장 문재인 정부 때 추진하지 못했던 걸 이번엔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다시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그린벨트 해제 네. 서리풀 지고 있는데 요걸 좀 더 확대하거나 요거 가지고 안 돼. 더 많이 과천 인근에 그린벨트가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추가로 푸는 방법이 나올 것 같고요. 정비 사업은 현 정부의 트렌드가 서울시는 민간 주도로 네. 지원해주고 신속통합기획으로 지원해주고 민간 주도로 하는 거고 현 정부는 공공이 이제 직접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공공 직접 시행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나왔던 건데 네. 공공이 좀 직접적으로 나서서 조합이 늦게 하는 걸 좀 더 빨리 하겠다 이런 정책들이 막 나올 것 같고요. 추가로 공공 분양 한 번 나오긴 했는데 네. 한 번 더 정리해서 내년에 2만 9천 가구 나오는 내용을 한 번 더 풀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서울 집값,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요. 네. 서울 수도권 집값이 어느 정도 좀 안정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요. 지금 이제 고민이 이제 이겁니다. 정부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텐데 12월에 예고를 했기 때문에 일단 발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체감하지 못하면 사실 우리 97 공급 대책도 그렇잖아요. 차라리 네, 그냥 네. 하지 말지라는 말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기다리면 내 집 마련 충분히 하고 공급이 충분히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는 있는데 아니 많이 들어봤던 거잖아. 문재인 정부 때도 했고 윤석열 정부 때도 하던 걸 지금 또 한다는 거야. 네. 이번에는 제대로 하는 거 맞아라는 반응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아니함만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꼭 12월에 아니더라도 1월도 좋고요. 내년 6월도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준비해서 한 번에 좀 딱 나오는 그런 정책이 좀 필요해 보이고 정부 입장에서는 마음이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토지거래가 구역을 가지고도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찌라시도 돌았고 국토부는 아니라고 했고 네. 또 김용범 정책실장은 임시조치야. 애매해요. 할 지금. 수도 있는데 네. 공급 대책이 나오고 안정이 되면 풀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내년 6.3 지방선거가 있고 노도광이나 이런 지역들 오르지도 않은 지역들을 계속 토호제로 묶어두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우니 네. 공급 대책을 빨리 내서 네. 주택시장 안정을 확인하고 일부 지역들은 풀어주는 것도 좀 고려를 하지 않나. 이 시나리오대로 하려면 공급 대책이 결국에는 12월이나 1월 정도에는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분양이 다시 늘었다면서요? 미분양 아파트가 줄어드는 것 같더니 살짝 늘어났습니다. 많이는 아니고요. 우리가 9월에 6만 6,700가구 정도까지는 전국 미분양이 줄어들었는데 10월 통계가 나왔는데 6만 9천 가구 정도로 살짝 늘어났습니다. 뭐 큰 폭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마음 같아서는 지속적으로 좀 빠르게 줄어들면 좋겠는데 여전히 한 1년 동안 계속 이 흐름입니다. 6만 6천에서 7만 사이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더 늘어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네. 걱정되는 거는 악성 미분양, 네. 중공업 미분양입니다. 2만 8천 가구 정도. 2023년 1월에 이후에 12년 만에 최고 기록이라고 하니까 악성 미분양, 빈집이 네.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건설회사들이 사업이 끝나고도 자금 회수가 안 되니까 PF 대출 상환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 지방 건설업계들을 힘들게 하는 게 이런 미분양, 악성 미분양인 것 같습니다. 시민단체 발표가 하나 있었잖아요. 고위공직자 3명 중 1명이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다주택자도 한 30% 가까이 된다. 노력하고 자기가 집을 사는 게 뭐 문제는 아니지만은 너무 집값이 비싸고 여러 가지 또 규제가 있어서 집 사기도 어렵다 보니까 이런 수치까지 공개하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불만의 목소리가 제가 오늘 또 이제 낮에 어떤 젊은 분을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 자기는 정치 성향도 없고 관심이 없었는데 이제 결혼하고 네. 와이프가 임신을 했는데 네.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사려고 보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예. 대출도 안 나오고 네. 전세 끼고 살 수도 없고 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화가 나더라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가 아마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기성세대들 고위공직자들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왜 못 사는 거야? 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귀를 좀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